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선택의 기술이라고 제가 개념화를 만들어 봤는데,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책에는 소개가 돼 있어요. 자,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등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립적이고 무해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갈등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익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변화를 만드는 그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갈등을 이제 싸움이라고 혼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으로 만들어지는 긴장 상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 그 자체를 없애고,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노력이 아니라 갈등으로 만들어진 이 긴장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력할 것인가, 바로 중간 선택의 기술. 그러니까 갈등 상태의 그 중간적인 것들을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부모님은 평일날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에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 생활로, 공부로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냥 TV 보면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활동하기에는 갈등이 되는 거죠. 얘들아, 산책 가자. 싫어요. 집에서 그냥 TV나 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거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중간 선택의 기술. 예를 들면, 자, 재미있는 영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그 영화관까지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러한 제시를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일종의 갈등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긴장 상태가 되고 파국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변화의 동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주말에는 영화관까지 산책하고 영화 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외적 갈등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내면적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오락장관, 인생을 좀 쉬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이런 사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경제장관, 인생에 이 돈이 있어야지 생활도 하고 뭐라도 할 텐데, 이 내면적 갈등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 선택의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경제장관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한 시간을 오락장관을 위해서 특별한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요청의 타이밍.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타이밍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1번 아빠가 되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상태죠. 행복한 상태. 두 번째는 막 이혼했을 때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냥 평범한 날, 그냥 일상적인 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지극히 평범한 날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은 그 사람이 행복할 때랍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문항 중에는 그 사람이 아빠가 되었을 때 돈을 좀 빌려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대요. 공중전화기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동전, 그러니까 유의미한 수준의 동전인가 봐요.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라 동전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서류를 떨어뜨리는, 그랬더니 동전이 있는 걸 발견한 경우에는 무려 88%가 그 서류를 줍는 걸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전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4%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같은 그러한 사소한 즐거움에도 타인을 도울 그런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4% 대 88%, 대단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사람이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때로 잡으라는 거죠. 보상은 불규칙하게, 처벌은 일관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는 거예요. 손 하고서 손을 올리면 간식을 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을 올려도 간식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일관되게. 그러면 그 뒤부터 강아지는 이제 손을 올리지 않죠. 아니, 간식도 안 주는데 뭐 맨날 손을만 올리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강아지에게 불규칙하게 손을 올렸을 때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그러면 항상 강아지는 손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상은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처벌은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벌을 일관적으로 안 하게 되면 3번 잘못했는데 1번 처벌하고 2번 처벌 안 했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몇 번 두고 보다가 한번 날 잡아서 이야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거기에 따른 처벌. 그러니까 처벌이란 단어가 좀 강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매뉴얼에 정해진 그런 양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매뉴얼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보상은 일관되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해도 보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청소, 우리가 집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마음을 청소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고 싶은 경험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억압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의 법칙 1편 첫 시간에도 감정을 다루는 법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은 억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을 또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 만성 피로, 위장병, 뭐 속쓰림의 원인이 이런 스트레스인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심각하면 암까지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청소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감정을 맞서려고 하지 말고 또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환대하라, 차를 대접하라, 또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데 참고해 볼 만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것은 내 멋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 괴롭다면 그건 내 두려움이다. 자, 나는 내 인격의 일부로 두려움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내 인격의 일부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이 그렇게 용솟음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을 더 높은 힘에게 돌리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면 신에게, 또는 뭐 우주에게. 이제 나는 내 두려움의 책임을 보다 높은 힘에게 돌린다. 이 힘이 이제부터 내 두려움을 처리한다. 자,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뭐 구체적인 자기만의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로켓 같은 데 잘 싸서 우주로 보내는 거야. 어디로? 블랙홀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감정 치유, 마음 청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맞서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 환대하고 차를 대접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자, 높은 힘으로 돌리는 것, 거기까지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삶에 실제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조 현상.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집단에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에 이제 동조하는, 따르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동조 현상의 원인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이 개개인을 따로따로 설문을 하면 어떤 빛을 보여주고, 그러면 다 다른 의견이 나온대요. 10cm 움직인 것 같아요. 30cm 움직였어요. 1m 움직였어요.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한 공간에 모아놓고 설문을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자 20cm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인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기에 동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어떤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그냥 따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단 압력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집단 압력. 자, 실험을 했는데 누가 봐도 두 선 중에 한 선이 더 길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또 똑같이 모아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초반 사람들에게 틀린 답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선의 길이가 다른데 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면 그 뒤에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다른 그 선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 그룹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에 나쁜 감정을 주관하는 그런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 뇌가 나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에 따르는 거죠. 이걸 집단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 압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는 뭐 무리 생활을 했고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잖아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지독한 뭐 외로움, 고독, 뭐예요? 무리로 돌아가라. 이런 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죠. 여러 생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집단 압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또 자신의 도전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집단 압력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유 효과. 소유 효과는 무슨 개념이냐면 동일한 물건이에요. 동일한 물건인데 그거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굉장히 낮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경우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한 10,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물건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20,000원은 할 것 같아요. 뭐 30,000원은 할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높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우리의 그 편향이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것을 얻은 것보다 동일한 것을 잃은 것, 그걸로 인해서 2배 정도의 감정적 손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던 걸 보낼 때, 이때 아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손실 회피 편향이 되는 것인데, 이 소유 효과, 이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자, 마케팅 당하지 않기. 이 소유 효과는 마케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잖아요. 자, 뭐 7일 동안 무료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납하세요. 자, 사용을 했는데 일단 내게 된 것 같죠? 그걸 반납하려고 하면 이 소유 효과가 발생이 돼서 손실을 느끼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케팅 당해서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는가, 이런 걸 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잡동사니를 항상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면은 집이 아니라 거의 창고죠. 옷장을 열어보면 2년, 3년, 심지어는 1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을 옷, 그런 것들 이구지고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바로 소유 효과 현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정리정돈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도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정리정돈하는 그 습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정리정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유 효과에
현혹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창의적 휴식 시간인데, 이런 분들 있죠. 워커홀릭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성과, 이런 것들에 강박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잘 쉬지를 못해요. 항상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쉬고 있으면 남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내가 앞서가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예전에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짧은 책인데 그 책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 좋은 아이디어는 창의적 휴식 시간 뒤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인슈타인이나 채플린, 브레이트, 여러 경우가 많겠죠. 자, 필생의 걸작, 필생의 이론이 그분들의 휴식 시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휴식 시간이 필생의 걸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은 데이터를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뇌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휴식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멍 때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불멍, 물멍 이런 걸 한다거나, 이런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뇌가 알아서 짜자자잔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일하는 것, 노는 것, 이런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쉬는 것도 더 나은 생산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필수적 요소다. 창의적 휴식 시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